현재 한국이 개발해낸 무인 전투기의 정체에 전 세계가 완전히 경악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한국이 공중전을 독점하는 상황을 우려해 미국의 중국까지 연합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에 한국은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대반전 카드를 꺼내며 결국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의 충격적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천 공군기지 제3경납고의 차가운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귓가를 가장 먼저 때린 것은 날카로운 금속음도, 제트 엔진의 굉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숨김없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한가운데에는 한국이 미래 공중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겠다며 내놓은 유무인 복합체계에 가오리엑스의 축소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가오리엑스는 단순히 폭탄을 싣고 날아가는 평범한 드론 따위가 아닙니다. 유인 전투기인 KF-21과 완벽하게 하나의 신경망으로 결합되어 조종사를 대신해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먼저 찢어발기고 스스로 전장 상황을 판단해 치명적인 타격까지 수행해야 하는 미래 항공력의 절대적 상징이었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자율성과 은밀한 스텔스 침투 능력, 그리고 유인기와의 끈끈한 데이터 교감이 생명인 이 거대한 무기체계는 그 존재 자체로 한 국가의 기술적 한계를 시험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납고 안의 공기는 처참했습니다. 중국 측 방산고문 러장권은 모형 주위를 빙빙 돌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한국이 만든 저 껍데기는 참 예쁘고 매끄럽지만 결국 전투 시스템인 척하는 조각상에 불과하다는 독설이었습니다.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미군 기술 장교 한 명도 입가에 세련된 미소를 띠며 거들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건 그럴싸하게 겉모양을 깎아내고 탄소 섬유를 바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중국의 국제항공 잡지 부편집장인 저 천하오밍 역시 속으로는 그들의 그 끔찍한 조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중국처럼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차, 수출 통제 규정, 임무 시스템 호환성, 그리고 미국의 GE F414급 엔진 통합과 서방 표준인 링크 16 접근 권한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우아한 단어들을 사용해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체를 정밀하게 조립하고 밤을 새워 외부 코팅을 완벽하게 해내도 결국 전투기의 심장과 뇌에 해당하는 핵심 통제권에 도달하는 순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러장권은 제 곁으로 다가와 한국은 여전히 껍데기 조립만 잘하는 하청 국가일 뿐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진짜 논리와 전술 통제 표준은 영원히 미국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과거에는 중국의 속국, 지금은 미국의 속국이 한국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라며 깔보더군요. 저는 그 논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구조적 종속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야심만 비정상적으로 큰, 그래서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노골적인 멸시가 오가는 한가운데서 한국 측 수석연구원 윤태석의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애국자처럼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지도 않았고 카탈로그를 흔들며 장황한 재원표를 읊어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롱받는 가오리엑스 모형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디스플레이 표면에 묻은 옅은 먼지를 작업복 소매로 무심하게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놓인 실물 크기의 하위 시스템 목업의 작은 패널 마킹을 아무 말 없이 점검하더라고요. 차라리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다면 속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묵직하고 기묘한 침묵은 화려한 언변보다 훨씬 더 불길하게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굴욕과 숨막히는 압박의 진짜 시작은 며칠 전 열렸던 한미 기술통제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미군 측 기술통제관 매튜 콜드웰 준장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제한 조치 문건이 담긴 패킷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방의 공기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콜드웰 준장은 비행 제어의 근간이 되는 소스 코드 계층, 엔진 주변부 통제 스택, 그리고 유무인 복합 프로토콜 제품군은 미국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단 한 줄도 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부드러운 포장지를 씌웠지만
알맹이는 한국의 항공 주권을 철저히 오가매는 영구적인 종속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에게 자주 써먹는 방법이었고, 한 나라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기에 적합한 방법이었기에 제겐 미국의 수법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겠죠. 그런데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국 측 장교 한 명이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더군요. 우리가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경로를 스스로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지휘 엔진 기반의 작전 반경 내에서 무인기 통제에 관여한다면 그 역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콜드웰 준장의 대답은 예에 바르지만 한없이 오만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을 실전에서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무자비한 덫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빠져나온 한국 연구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어깨를 떨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윤태석이 마침내 울분을 토해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정적인 넋두리가 아니라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차가운 기술적 질문이었습니다. 엔진의 블랙박스를 열 수 없다면 그 블랙박스를 단 1mm도 침범하지 않고 외부를 감싸는 주권적 외부 통제 신경망을 짰을 때 한국은 어디까지 기체를 묶어낼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은 모욕에 무너지거나 애원하는 대신 아예 미국의 통제망 밖에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버리겠다는 미친 생각을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을 그렇게나 깔보던 제가 왜 갑자기 한국을 이토록 무서운 나라라고 느끼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압도적인 설계 철학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구상한 독자 전술 데이터링크 및 주권적 외부 통제, 아키텍처는 기존 항공공학의 물리적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플랫폼을 가졌지만 넓고 비대한 링크 16, 세계와 자국 중심의 관료주의적 통제에 스스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작전 환경에 맞춰 전술 통제 코드 한 줄을 업데이트하고 동맹국의 접근을 허락하는 데만 수개월의 끔찍한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0.1초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데 시스템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멈춰 있는 꼴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조국을 제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현실은 헛웃음이 터질 정도로 참담하고 빈약합니다. 솔직히 중국 방산업계는 어떻게든 서방의 통제망을 베끼고 불법적인 리버싱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있거든요. 자체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선전 매체를 통해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통신 지연을 극복하지 못해 실전 모의 훈련에서 무인기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추락하거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켜 작전 중에 신호를 잃고 멍텅구리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중국 민가를 오폭하는 일도 매우 잦지만 그런 일은 전부 공산당에서 비밀로 묻어버리죠. 그야말로 덩치만 큰 종이호랑이의 코미디가 바로 중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자 전술 데이터링크 체계는 그러한 미국, 중국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생태계였습니다. 한국은 굳게 닫힌 미국의 블랙박스 통제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해킹하거나 건드리는 무식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을 외부에서 완벽하게 감싸고 또는 완전히 독립된 한국형 임무 컴퓨터와 초고속 전술 데이터링크 스택을 새로운 뇌와 외골격으로 더 씌워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남의 심장과 근육을 직접 수술하지 않고도 그 위에 정밀한 기계 장치를 입혀 완벽하게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기술력인지 일반인들은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외국산 엔진에 제한된 논리 위에서 독자적인 명령 경로를 짜놓으려면 엄청난 데이터 병목 현상과 치명적인 시스템 거부 반응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건강 모니터링, 안전 격리, 임무 지휘를 완벽하게 분리한 독점적인 버스 구조를 짜냈습니다. 100km 이상의 광활한 작전 반경 내에서 수십 밀리초 단위의 경이로운 초저지연으로 무인기 경로, 논리와 센서 할당 명령을 갱신하는 미친 스펙을 설계해버린 겁니다.
조종사의 의도가 무인기에게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설계 과정일 뿐이었어요. 아직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이건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가 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고 한국은 절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자신감이 진짜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그렇게나 쏟아부어도 결국 해내지 못했던 것을 한국은 이미 해내버렸거나 혹은 이젠 정말로 임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야말로 제 중국에서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죠. 미국의 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합법적인 사각지대에 한국만의 쾌속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이 우회 설계. 남들은 불가능하다며 조롱할 때 그들은 치밀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통해 통제의 목줄을 비웃듯 피해간 것입니다. 외국의 결제 도장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전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이 독자적 신경망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무시무시한 경제적이고 전술적인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왜 무섭냐고요? 그들은 분노를 소음으로 낭비하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벼려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국가라고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이었지만 이들의 실체는 차원이 달랐던 거였죠. 그날 밤 늦게 저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천기지의 후미진 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역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열린 작은 틈새로 윤태석을 비롯한 한국 연구원들이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철사줄처럼 엉킨 임무 시스템 카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니터 위로 알아볼 수 없는 녹색 코드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어느 순간 삐하는 날카로운 비품과 함께 무인기, 즉 시뮬레이터가 기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외부 통제 아키텍처를 통해 독자적으로 밀어넣은 명령 논리가 미국의 락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기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위태로운 연결은 단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끊어져 버렸지만 모니터를 바라보는 연구원들의 핏발선, 눈빛 속에는 실패에 대한 좌절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아래에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해낸 지독한 집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천의 차가운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제 속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낮에 경납고에서 러장고가 뱉었던 조롱, 콜드웰 준장의 오만한 미소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확신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평생을 항공 재료 분야에 바치셨던 제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락 없이는 날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강국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언제나 한국을 깎아내리는 잣대로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낡은 경납고 철조망 너머에서 기이한 맥박을 띄기 시작한 저 괴물 같은 아키텍처를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들의 확신에 찬 눈빛에 완전히 기선이 제압당해버렸어요. 자랑스러운 대국, 중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온 저였지만 그런 제가 속국의 일원들일 뿐인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기세에서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제3경납고 안쪽에 후미진 시스템 통합 테스트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환호성이나 안도감 대신 숨 막히는 적막과 짙은 피로의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더군요. 바닥에는 다 식어빠진 편의점 캔커피가 굴러다녔고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 앉은 한국 연구원들의 어깨는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들이 찾아냈던 그 작고 위태로운 주권적 통제, 아키텍처의 성공은 이곳에서 이미 과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회로가 작동한다는 사실에 기뻐할 틈도 없이 그 우회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물리적 한계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0.6초입니다. 0.6초 뒤에야 무인기가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면 실전에서 그건 지연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무덤을 파는 속도입니다. 박도윤 중령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억눌린 살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방금 전 시뮬레이터에서 끔찍하게 실패한 유무인 복합 기동 리플레이 영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실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시속 900km가 넘는 공중전의 교전 속도에서 0.6초라는 시간은 무려 150m 이상의 거리가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조종사가 회피 기동을 지시했을 때 가오리엑스가 0.6초 늦게 반응한다면 무인기는 조종사를 보호하는 윙맨이 아니라 아군의 비행 경로를 덮치는 거대한 쇳덩어리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박중령은 그 0.6초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라 자신과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형 선고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엔진의 안전 여유도를 침범하지 않고 외부에서 통제 논리를 우회하느라 생긴 필연적인 병목입니다. 통제권 독립이 먼저입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데이터 패키징을 최적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태석 수석 연구원이 건조하고 피로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중령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전장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릴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당장 폐기하십시오. 저는 그 팽팽한 충돌을 지켜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기세는 좋았지만 결국 여기까지군. 이건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통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야. 아직 아무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한국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제 머릿속에 뿌리 박힌 중국의 오만한 잣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한국인들의 그 비정상적인 야심이 결국 물리적 시간의 벽과 전투, 조종사의 현실 감각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측 방산고문 러장거가 아침에 제게 비웃듯 건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유무인 복합체계는 결국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아군을 들이받는 자살 특공대가 될 거야. 한국은 전통적인 열강제국도 아니고 중국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술을 베낄 깡다구도 없지. 그런 국가가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동남아를 종속한 것처럼 미국도 한국을 종속시키며 결국 노예로 만들어버리겠지. 저는 이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내분이 그 조롱의 완벽한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게 제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한국의 연구진이 마주한 0.6초의 지연은 단순히 무전 신호가 늦게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명령 패키징, 한화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임무 컴퓨터의 논리 연산, 신호, 유효성 검증, 액추에이터 반응, 그리고 미국산 엔진의 안전 통제 스택이 명령을 승인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모든 복합적인 사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즉, 한국은 0.6초로 거의 멱살을 잡을 듯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0.6초만 해도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감히 한국을 개무시했던 우리 중국의 초라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겉으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척하는 미국조차 이 유무인 복합 지연 문제 앞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통제 체계는 너무 비대해진 링크 16 네트워크와 관료주의적인 시스템 안전 루프 때문에 명령을 내리고 무인기가 반응하기까지 수백 밀리초의 렉을 당연한 것처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사실상 무인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폭탄 셔틀로만 쓰는 아주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중국이요. 제 조국을 욕보이긴 싫지만 중국은 아예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중국은 0.6초는커녕 2초에서 3초씩 끊기는 통신 지연을 해결하지 못해 모의 공중전에서 조종사가 스틱을 당기면 무인기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다 허공에서 충돌의 박살이 나는 코미디를 연일 찍어대고 있거든요. 공산당의 통제 때문에 공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박살낸 무인기를 쌀로 바꿨으면 14억 인민 중 굶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0.6초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달성해놓고도 저렇게나 호들갑을 떨며 밤새 연구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한국을 통제하려 들고 조롱하던 미국과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 물밑에서는 기형적일 정도로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산복 합체들은 자신들의 낡고 무거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는 6세대 전투기 시대의 초저지연 네트워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짜 올리고 있는 KAI와 한화 시스템의 실시간 FPGA 연산 가속 논리를 은밀하게 들여다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틀어쥐고 미국 측의 호환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차세대 무인기 생태계는 심각한 데이터 병목에 빠져 아예 작전 전개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 역시 어떻게든 이 한국의 저지연 타이밍 로직을 훔쳐내지 못하면 미래전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죠. 즉,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숨겨진 속내가 전부 드러나는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에 대한 견제를 하며 신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은 이곳에 기술을 훔치러 온 거였죠. 어쩌면 방산고문 러장권은 그렇게나 한국을 비하해놓고 뒤에서는 자신이 비하했던 그 한국 기술을 훔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바람잡이 역할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이러한 상황에 더더욱 공포를 느낄 뿐이었어요. 한국팀은 0.6초라는 남들이라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자위했을 속도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고 도대체 이 나라는 정체가 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죠. 명령을 보내고 반응을 기다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0.6초의 벽을 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국 연구진은 기존 과학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경악스러운 해결책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조종사의 의도를 미리 예측해서 무인기가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조종사 의도 예측 AI와 초저지연 유무인 동기화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인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모두가 한국을 조롱하며 어젯밤에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한국을 조롱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 기술이 왜 전 세계를 기겁하게 만드는 압도적이고 미친 발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사가 적기를 발견하고 회피 기동을 위해 조종관을 꺾을 때 시스템은 그 꺾인 조종관의 신호를 받아 무인기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AI는 박도윤 중령의 평소 비행 습관, 스로틀을 쥐는 압력의 변화, 선회에 진입하기 직전의 미세한 호흡 패턴, 그리고 헬멧 시연 장치를 통해 헬멧이 돌아가는 시선의 타이밍까지 수천 시간 분량의 패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조종관을 완전히 꺾어 명령을 내리기도 전인 0.3초 전에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여 가오리엑스에게 사전 기동 준비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즉, 이건 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텔레파시나 다름없습니다. 조종사가 왼쪽으로 돌아 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조종사의 눈동자와 손가락 근육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무인기가 이미 왼쪽으로 기체를 기울이며 조종사의 곁을 완벽하게 호위하는 미친 동기화입니다. 명령과 반응이라는 물리학의 절대적인 시간차를 극도의 연산 속도와 예측 AI를 통해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친 발상을 떠올리고 이런 기술을 구현할 능력까지 갖춘 국가에게 저 멍청이들은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미친 무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목줄 때문에 0.6초라는 물리적 지연이 발생하자 미국에 살려달라고 빌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대신 아예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읽게 만들어서 시간의 법칙 자체를 비틀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그 절망적인 벽 앞에서 이들은 분노하는 대신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스스로의 한계를 갈아 넣어 기어이 기적의 논리를 창조해냅니다. 이토록 잔인할 정도의 완벽주의와 가짜 준비 태세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지독한 전장, 지향적 태도가 바로 한국을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괴물로 만드는 진짜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천재적인 예측 AI를 도입한 첫 번째 시뮬레이터 테스트는 참혹했습니다. 예측 논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된 탓에 박중령이 시야를 살짝 돌리기만 했는데도 시스템이 급기야 급선회로 오판하여 가오리엑스 시뮬레이터가 과도하게 경로를 이탈하며 실속 경고음을 사납게 울려댔거든요.
속도에만 집착한 예측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눈앞에서 목도한 순간 회의실에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속도는 지연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때 팔짱을 끼고 묵묵히 서 있던 박도윤 중령이 말없이 자신의 비행 기록이 담긴 암호화 드라이브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내 시선 채공 시간, 호흡, 턴에 진입할 때 무의식적으로 스로틀을 놓는 미세한 버릇, 심지어 심장 박동 데이터까지 전부 긁어가서 동기화시키십시오. 기계가 날 오판하지 않게 내 전투 본능의 밑바닥까지 전부 학습시키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조종사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가장 내밀한 본능과 감각의 텍스처를 자신과 대립하던 연구진에게 온전히 떼어내어 바치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양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국심이 강했던 저였지만 과연 제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박도윤 중령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윤태석 수석연구원은 그 드라이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짧고 무거운 끄덕임으로 그 본능을 접수했습니다. 화려한 화해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니라 조종사의 호흡과 심장을 공유하는 생명체로 진화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재조정된 알고리즘을 태운 두 번째 테스트 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의 흐름은 경이로웠습니다. 박중령이 시뮬레이터 조종관에 힘을 주는 찰나 시스템의 실시간 FPGA 처리보드가 그의 패턴을 읽어내고 지연 시간을 무려 100m초 아래, 아니 수십 밀리초 단위까지 짓눌러버렸습니다. 화면 속 유인기와 가오리엑스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신경망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명령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매끄럽게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무서운 속도로 춤을 추듯 비행했습니다. 무인기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니라 조종사의 생각보다 반 박자 먼저 움직이는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 베드에 어느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리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 초저지연의 칼날 같은 동기화가 조금이라도 예측을 벗어나는 순간 두 기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의도와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는 그 충격적인 결과는 저를 안도하게 만들기는커녕 제 속을 무자비하게 긁어대며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중국 방산업계에 몸담으며 진짜 강한 국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남보다 늦게 도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 강함의 진짜 의미를 사천의 이 넓고 비좁은 방 안에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0.6초의 죽음을 극복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은 곧 이들이 그 칼날 위를 실제로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끔찍한 서늘함 속에서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어이 이 괴물 같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통제해내는 그날 전 세계의 공중전 역사는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가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 다국적 평가단과 참관 무관들이 뿜어내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국은 이제 공학적인 난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오만하고도 날카로운 공개적 평가와 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군 측 기술통제관 매튜 콜드웰 준장은 아주 세련되고 평온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고밀도 다층 방공망에 대한 침투, 생존성, 임무 연속성, 그리고 고가치 표적 데이터의 실시간 획득을 평가합니다. 콜드웰 준장의 입에서 나온 그 규정들은 겉으로 듣기에는 한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평가실 내부의 전문가들은 그 우아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끔찍한 제도적 폭력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서방의 무거운 교리와 거대한 플랫폼 중심의 선형적인 전술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즉, 한국처럼 이제 막 유무인 복합체계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그 거대한 교리의 틀 안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지를 투명하게 구경하겠다는 아주 지독하고 합법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제 곁에 선 중국 측 방산고문 러장권은 스크린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밤을 새워가며 지연 속도를 조금 줄였을지는 모르지. 하지만 공중전은 그저 키보드를 빨리 두드린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야. 서방의 정통 교리와 우리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결국 저들의 얄팍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미숙한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거다. 러장거의 확신에 찬 조롱을 들으며 저 역시 내심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더욱 저력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이 중국을 아득히 압도하는 압도적인 국가로 발돋움을 하길 바란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능력은 갖췄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미국, 중국이라는 세계 2강의 견제 앞에서 완전히 바스라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한국이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뚫어냈다 한들 그건 아직 완벽한 안정을 이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스트레스가 부여되는 이 거대한 평가의 장에서는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역시나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제실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한국 측 콘솔 앞에는 박도윤 중령과 윤태석 수석 연구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밤낮을 새우며 핏발이 선 눈으로 서로를 물어뜯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화해의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압축되고 건조한 교신만이 오갔습니다. 예측 논리 연동 확인. 위협 반경 밖에서 동기화 유지합니다. 수동 전환 금지. 센서 퓨전 최적화 상태 고정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피를 흘려가며 자신들만의 무기를 벼려낸 자들이 전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마지막 안전장치를 푸는 사냥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형 스크린 위로 모의 비행의 첫 번째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상황은 러장거를 비롯한 외국 참관단의 예상대로, 아니 그들의 비웃음대로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둔탁하게 흘러갔습니다. 서방 측 참조 기체들이나 정통 교리를 따르는 편대들이 교과서적인 루트를 따라 안정적으로 고도를 확보하는 반면 KF-21과 가오리-X로 이루어진 한국의 유무인 편대는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뻔한 궤적을 그리며 템포를 놓치는 듯 보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무인기를 그저 값비싼 폭탄 셔틀로밖에 못 쓰는 꼴을 보라고. 러장거가 낄낄거리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통제실 안에 미국 분석관들도 흥미를 잃은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저 역시 결국 이게 한국의 한계인가라고 생각하며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막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정해진 교리라면 절대적으로 궤도를 유지해야 할 바로 그 교전 진입점에서 스크린의 전술 지형도가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인기의 안전한 그림자 속에 묶여 있어야 할 가오리-X가 갑자기 미친 듯한 궤적으로 편대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종권을 상실한 드론의 추락이나 통제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인기는 산악 지형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초저고도 지형 추적 비행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기존의 선형적인 유무인 지휘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우회 경로를 스스로 창출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통제 잃은 거 아니야? 링크가 끊어진 거라고. 러장거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통제실 내부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KF-21을 조종하는 박도윤 중령의 표정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인기를 잃어버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오리-X가 그곳으로 갈 것을 0.1초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듯 무인기가 비워둔 정반대의 사선으로 기체를 틀며 맹렬하게 위협 레이더망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통제실 스크린에 띄어진 데이터의 진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편대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KF-21과 가오리-X는 하나의 전장 상황을 완전히 찢어진 두 개의 기하학적 공간에서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센서 퓨전과 분산 교전 중심의 한국형 유무인 편대 전술이 왜 전 세계의 군사 교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유무인 편대를 운용할 때는 거대한 조기 경보기나 지휘, 통제기의 무거운 데이터 링크망에 의존합니다. 유인기가 무인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무인기가 센서로 적을 탐지하면 다시 그 무거운 데이터를 유인기로 보내 해석을 기다립니다. 철저한 수직적, 선형적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거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면 수십 초에서 수분의 치명적인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미국의 무인기들은 적의 미사일에 격추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한국을 억압하려 했던 중국의 수준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처참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중국은 화려한 껍데기만 벗겨왔을 뿐 서로 다른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하나로 융합하는 센서 퓨전 기술이 거의 전무합니다. 유인기의 레이더가 본 적과 무인기의 광학 장비가 본 적을 시스템 내부에서 하나로 통일하지 못해 스크린에 같은 적이 두세 개로 겹쳐 보이는 치명적인 고스트 현상에 시달립니다. 전자전쟁이라도 한번 걸리면 중국의 무인기들은 길 잃은 장님처럼 허공을 맴돌다가 스스로 추락하는 것이 일상이죠. 베낀 기술력으로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생태계를 창조해냈습니다. KF-21에 탑재된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가 150km 밖의 적 방공망을 훑으며 방대한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는 순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개발한 한국형 임무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단수 밀리초 만에 입체적인 3D 위협 지도로 융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전장 지도를 미국의 통제망을 완벽히 우회하는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가오리-X의 뇌에 그대로 복사해 넣습니다. 유인기인 KF-21이 자신을 미끼로 던져 적의 레이더 시선을 위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동안 가오리-X는 자신의 레이더를 완전히 끈 채 철저한 스텔스 모드로 유지합니다. 무인기는 눈을 감고 있지만 유인기가 보내주는 완벽한 시야를 통해 산등성이 사이의 좁은 계곡을 시속 800km가 넘는 속도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뇌를 공유하면서도 물리적인 공간과 역할을 분산시켜 적의 킬체인 타이밍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미친 전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한국에 완전히 속고 있던 것입니다. 누구도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러니 미국과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숨을 죽이고 한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적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회의실의 바보들은 이젠 사실상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한국을 깔보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의존도 상승에 대해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제야 한국이 기술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이 보여준 모습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대하고 둔탁한 네트워크 중심전에 갇혀버린 미국은 한국의 이 가볍고 즉각적인 분산 교전 지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6세대 공중전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무인기 물량을 자랑하던 중국은 한국의 이 기하학적인 센서, 퓨전 편대 하나가 자신들의 무인기 부대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물밑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알고리즘을 훔쳐내려 안달이 난 상태였죠. 만약 한국이 이 시스템의 해외 인터페이스 호환을 단절해버린다면 세계 항공 규격의 판도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만큼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기술이었어요. 통제실 내부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분석관들은 등받이에서 몸을 떼고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고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궤적을 쫓는 그들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로곤이 안 됩니다. 타겟 기하학이 갱신되는 속도가 우리 교리상의 요격창을 넘어섰습니다. 모의 교전 시스템에서 적군 역할을 맡은 서방 측 오퍼레이터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요술을 부려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편대는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그리고 불규칙하게 역할을 교대하며 전장의 위협 지형을 뒤틀어버리고 있었습니다. KF-21을 향해 미사일의 로곤이 걸리려는 찰나 갑자기 15km 측면의 사각지대에 매복해 있던 가오리-X가 무서운 속도로 튀어올라 전파 교란을 퍼붓거나 타겟 데이터를 갱신해버립니다. 서방의 완벽한 교리에 맞춘 요격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그것은 이미 1.5초 전에 낡은 데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1.5초. 그 짧은 지연이 전장에서는 허공을 가르는 헛손질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0.6초라는 시간도 너무 길다면서 그 시간마저 용납을 안 하는 독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귀신들을 잡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유무인 편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포식자처럼
적의 방공망을 찍고 유린하며 교전 공간의 시간과 룰 자체를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러장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 있더군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그의 오만했던 입술은 아무런 해석도 내놓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러장거의 알량한 지식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 콘솔 앞에 바위처럼 고요히 앉아있는 윤태석 수석 연구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결과를 보고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냉철하게 확인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 숨막히는 침착함과 성숙함이 스크린 속의 화려한 기동보다 저를 더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평가가 종료되고 메인 스크린 중앙에 종합평가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침투 성공률 98.4%, 편대 생존 지수 96.2%, 고가치 타겟 데이터 획득 완수 통제실에는 박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겁고 노골적인 아주 불순한 형태의 경악과 계산이 뒤섞인 침묵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읊조리시던 진정한 강국의 조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표에 늦지 않는 것. 한국은 오늘 세계의 눈앞에서 남이 짜놓은 교리의 판 위에서 춤추는 것을 거부하고 아예 그 판을 뒤엎어버린 후 자신들의 룰을 강요하는 진짜 괴물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단상 위에 콜드웰 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침에 그 평온하고 우아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한국을 내려다보는 오만함 대신 저 통제불능의 완벽한 시스템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지독하고 차가운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방 안에 모두가 자신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제 조롱의 대상을 넘어 부정할 수 없는 전장의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증명의 끝에서 저는 안도감 대신 더 지독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숨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위력적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된 이상 이제 그들을 둘러싼 바깥 세상의 짐승들은 조롱을 멈추고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의 주권을 물어뜯으려 달려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페이지로 막 접어들고 있던 것이죠. 역시나 곧바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압도적인 결과가 눈앞에 증명되자마자 그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소름 끼치는 속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경망을 기가 막히게 짰다 한들 결국 심장은 남의 몸에서 빌려온 것 아닌가. 방산 고문 러장거의 목소리는 이전의 노골적인 비웃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가오리엑스의 외형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성공을 외국산 코어 하드웨어 위에 얹혀있는 일회성 전술쇼로 격화시키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지만 그래서 더 악의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었어도 독자적인 추진체, 즉 심장이 없다면 영원히 미국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프레임 씌우기였습니다. 미군 측 기술통제관 매튜 콜드웰 준장의 대응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향해 수출 통제나 절차적 제한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생태계, 통합, 상호 운용성, 그리고 성숙한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우아하고 관대한 단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수사의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인정해 줄 테니 미국의 거대한 플랫폼 질서 아래로 들어와 고분고분한 플러그인 부품이 되라는 거대한 흡수 통합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제안을 승인한다면 결과는 뻔했죠.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도 결국 한국의 기술을 야금야금 빼먹으며 결국 한국을 나락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방 안에 모두가 한국의 눈부신 날갯짓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날개를 꺾어 자신들의 세장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뭐 어쩔 수가 있단 말인가요? 감히 미국의 말에 토를 달 수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제 의문도 잠시 한국 측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연구원 윤태석은 그들의 얄팍한 수사학적 공격에 말로 대응하지 않더군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아주 짧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남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심장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지옥을 걷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보여드리지요. 그가 저와 일부 참관단, 그리고 박도윤 중령을 이끌고 간 곳은 화려한 통제실이나 쾌적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천기지 외곽의 엔진 통합 테스트 빌딩과 소재 분석동, 그곳의 두꺼운 철문을 열자마자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매캐한 금속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진동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 즉 24,000파운드급 독자 엔진 코어와 초고온 소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상시험 인프라를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심장부였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한국이 왜 전 세계가 기겁할 수밖에 없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나라인지 그 진면목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겉보기엔 그럴싸한 스텔스기를 찍어내지만 그 심장인 엔진 기술은 헛웃음이 터질 정도로 빈약합니다. 러시아나 서방의 엔진 설계를 불법으로 훔쳐와 껍데기를 복제할 수는 있어도 섭씨 1500도가 넘어가는 지옥 같은 연소실의 열기를 견뎌내는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의 분자 구조와 열차폐, 코팅 기술은 결코 훔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국의 복제 엔진들은 실전 모의 훈련에서 쉰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터빈 블레이드가 녹아내리거나 이륙 직전 진동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폭발해버리는 코미디를 연일 찍어대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덮는데 급급한 나머지 결함을 재현하고 극복하는 인프라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항공 엔진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은 다를까요? 겉으로는 여전히 최강을 자부하지만 실상은 끔찍한 관료주의와 낡은 생태계의 한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 군산복 합체들은 새로운 엔진 코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분석하고 재현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달러를 낭비합니다. 거대한 규정과 부서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테스트셀에서 발생한 문제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다음 날 아침 수정된 부품을 다시 연소실에 집어넣는 속도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구축한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패, 복원 생태계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을 쓴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비웃어버리는 듯 했어요. 그들은 그저 천재적인 발상 하나로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해버렸거든요.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이요. 바로 한국 연구진은 자신들의 실패를 철저하게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분석실에는 열 피로도를 이기지 못하고 쩍쩍 갈라진 열차폐 코팅 조각들, 극심한 진동부하 테스트를 거치다 흉측하게 휘어버린 터빈 블레이드의 파편들이 혼장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챔버 내부에서 재가동 및 과도 응답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의 스로틀이 급격하게 당겨지자 엔진 코어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불꽃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초 뒤 경고음과 함께 시스템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사이클을 반복하던 블레이드 하나의 코팅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미세하게 박리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방산 현장이었다면 외부 참관단 앞에서 발생한 이 치명적인 결함을 황급히 가리고 변명하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윤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박리된 코팅의 온도, 구배와 부하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모델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실패의 원인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완전히 장악하여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중국이었다면 절대로 실패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가 테스트 중에 민가를 오폭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터져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국제평가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신들의 치부를 당당하게 공개할 수가 있나요? 저는 어쩌면 한국은 되고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랑스러운 순간에도 박도윤 중령의 표정은 줄곧 굳어있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6초의 지연은 사형 선고라며 연구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에서 그가 요구했던 그 가혹한 전투 기동과 즉각적인 응답성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금속을 한계치까지 태워가며 얻어내는 피와 땀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더 이상 공학자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윤태석이 짊어진 이 불지옥 같은 산업적 무게에 대한 깊고 무거운 경외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요구하고 결과를 내놓는 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생존을 책임지는 진정한 전우의 무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윤태석의 문서 클립보드 틈 사이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반쯤 삐져나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나 평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투박한 가야 시대의 철기 유물 사진이더라고요. 그는 굳이 그 사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최첨단 방위산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지 않겠다는 저들의 지독한 고집은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불을 다스리고 철을 주물러 가장 예리한 검을 빚어내던 고대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찬란한 기술적 기억을 현대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대한 문명사적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그 깊고 오래된 긍지가 이토록 참혹한 실패의 반복 앞에서도 그들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었던 겁니다. 오후 늦게 설계가 보완된 코팅 부품이 다시 장착되고 두 번째 고온 연소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점화 릴레이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테스트 챔버 내부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백색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을 뒤흔드는 진동 속에서 저는 방탄유리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불꽃의 기둥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엔진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수만 번의 회전 속에서도 티타늄과 니켈, 합금의 심장은 무자비한 열기를 완벽하게 견뎌내며 안정적인 추력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늘을 날 수 있는 완성된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 한번 성공한 마술이 아니라 수천 번의 뼈아픈 실패를 기록하고 기어이 극복해 낸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통제된 반복성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굉음 속에서 러장권은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떠들어대던 껍데기 조립국가라는 비아냥은 이 거대한 불꽃과 압도적인 산업적 진정성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한 허접한 소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당연했죠. 중국은 막대한 시간과 돈만 날리고 번번이 실패했던 기술인데 한국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해내버렸으니까요. 저 역시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중화사상에 심취해 한국의 성공을 단지 외국 기술 위에 덧칠한 얄팍한 기교쯤으로 치부하며 그들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굴욕과 실패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심장을 기어이 용광로 속에서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세나 부릴 줄 알지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굴욕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쟁이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저였기에 저는 중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좌절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최종 평가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통제실 내부가 축제나 상업적인 환담의 공기로 채워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동맹국 고위 관료들, 수출을 타진하러 온 중동의 평가단, 그리고 어떻게든 이 시스템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각국의 참관단이 한 공간에 뒤엉킨 통제실의 압박감은 이전의 그 어떤 테스트 때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과연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진짜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전 세계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러장권은 이제 한국의 기술 자체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훨씬 더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의심의 덫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저 신경망이 제법 빠르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각본이 짜인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다면 어떨까? 예측할 수 없는 전파 교란, 갑작스러운 기하학적 변수 앞에서도 저 오만한 독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결국 룰이 깨진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조종사를 죽이게 될 거다. 러장거의 이 독설은 단순히 기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에 대한 운용 신뢰성 자체를 독살하려는 완벽한 악당의 논리였습니다.
미군 측 기술통제관 매튜 콜드웰 준장 역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마지막 목줄을 채우려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책임 있는 동맹의 틀 안에서 예기치 못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최종 교전 통제권과 승인 루프는 미국에 검증된 상위 플랫폼 네트워크를 거쳐야 한다는 이른바 안전 프레임을 제안하더군요.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 같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1초의 순간에 한국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빼앗고 다시 미국의 결제 도장을 기다리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위계질서의 강요였습니다. 결국 한국을 미국 밑에 묶어두겠다는 거였죠. 그 숨막히는 정치적 암투 한가운데 파이살 알 누아이미를 필두로 한 중동의 평가단은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구군을 걸고 이 한국산 시스템이 위기 속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주권을 발휘하는지 냉혹하게 판별하러 온 심판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전체를 찢어놓을 듯한 날카로운 실제 상황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방 공식별구역 외곽, 통제 공역 15마일 전방, 미확인 항적 군집, 고속 접근 중. 이것은 시나리오에 없는 실제 변수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집 드론 추정 항적들과 전파를 교란하여 레이더 스크린에 수십 개의 가짜 표적을 뿌려대는 극도로 악의적인 기만 공격이 동시에 한국의 테스트 공역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전에 러장고의 주장이 떠올랐죠. 그는 분명 각본이 짜인 테스트 환경을 벗어난다면 어떨까 예측할 수 없는 전파 교란, 갑작스러운 기하학적 변수 앞에서도 저 오만한 독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제 조국 중국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을 나락으로 보내고 중동 수출 계약을 파기시키기 위해 이런 개수작을 꾸민 거였습니다. 아무튼 훈련 상황이 순식간에 실전적 반공 위기로 돌변했습니다.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외국의 그 잘난 통제 프레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능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콜드웰 준장의 미국 측 분석관들은 당황하며 자신들의 시스템에 매달렸습니다. 상급 부대의 상황 보고에 링크 16망을 통해 이협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교전 규칙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KF-21 편대 대기시켜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지만 그들의 거대하고 무거운 네트워크 중심전 교리는 이런 돌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위협을 식별하고 상위 플랫폼인 조기경보기에 데이터를 보내고 지휘소의 승인을 받아 다시 전투기로 명령이 내려오기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적이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었는데 그들은 서류 결제를 기다리며 허공에 멈춰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러장고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서방의 한심한 교리를 노린 공격이겠죠. 서방의 정통 교리상 한국은 즉각 반격하지 못하고 미국에 데이터를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그 머뭇거리는 무능의 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러장권은 한국의 독자 시스템이 이 혼돈 속에서 결국 미군의 승인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할 것이라 확신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이대로 끝이구나를 생각하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전술 데이터링크 독자망으로 전장 상황 갱신, 센서 퓨전 최대 출력으로 가짜 표적 걸러내, 엔진과도 응답 마진 풀고 예측 기동 시작한다. 콘솔 앞에 윤태석 수석 연구원과 하늘에 있는 박도윤 중령 사이에는 긴 설명이나 절망, 섞인 토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미친 나라인지 그들이 완성한 주권적 공중전 생태계의 압도적인 위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조차 승인 루프에 갇혀 버벅거리는 사이 KF-21에 탑재된 한국형 임무 컴퓨터와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는 불과 수십 밀리초 만에 수십 개의 기만 신호 속에서 진짜 물리적 위협단 세계를 완벽하게 속아냈습니다. 이 극도로 정제된 전장 지도는 미국의 링크 16을 거치지 않고 한국의 초저지연 독자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가오리엑스의 뇌에 0.1초도 안 되어 꽂혔죠. 그러자 박중령이 조종관을 당기기도 전에 예측 AI가 선행하여 가오리엑스를 적 군집의 예상 도주 경로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 엄청난 급기동을 버텨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 스스로 벼려낸 독자 엔진 코어였습니다. 스로틀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극단적인 하중 속에서도 엔진은 단 한 번의 실속이나 주저함 없이 폭발적인 추력을 안정적으로 뿜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제실 한쪽 화면에 뜬 한국의 지상정비팀의 움직임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에서 변수가 발생하자마자 사천기지의 정비 요원들은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예비 무장과 출격, 대기 기체의 턴어라운드 준비를 불과 수분 단위로 압축시켜 끝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무서움이었어요. 엔진, 데이터 링크, 임무 컴퓨터, 센서 퓨전, 그리고 지상 정비와 턴어라운드 속도까지.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부품이 아니라 결단하고 찢어발기고 생존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통합된 거대한 짐승의 몸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미친 장면은 본 적도 없어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중국의 무인기가 이런 강력한 기만 전파와 돌발 변수를 만났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 추락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미국은 F-35와 같은 거대 플랫폼에 목을 메고 있어서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지휘부의 승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동하는 속도전을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자율적 판단 속도와 초고속 전장 턴어라운드 생태계가 그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도 구현해내지 못한 걸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도 써먹을 만큼 상용화시킨 상태였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몇 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스크린 위에서 한국의 유무인 편대는 마치 거대한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몰듯이 미확인 항적들을 완벽한 기하학적 포위망 안에 가두고 요격 궤도를 점유해버렸습니다. 상급 부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시스템 스스로가 판단하여 공역의 안전을 지켜낸 압도적이고 눈부신 자위권의 발동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미확인 항적들이 쫓겨난 지 무려 40초가 지나서야 콜드웰 준장의 무전기에서 교전 및 대응 기동을 승인한다는 뒤늦은 미국 측 지휘부의 오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40초, 전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수십 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시간의 격차 앞에서 통제실은 쥐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콜드웰 준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굳어버렸고 그의 손에 쥐어진 책임 있는 동맹의 통제망이라는 서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만 증명해 내고 말았거든요. 러장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짜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허접한 논리는 한국이 실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속도와 생존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무의식적으로 러장고의 곁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저 비열하고 낡은 패배자의 프레임에 제 인식의 렌즈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조국 중국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인정하며 처음으로 온전한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중동의 평가단장 파이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깐깐한 평가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콘솔 앞으로 걸어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윤태석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떤 외국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결단력,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완벽한 독립 생태계. 우리가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은 기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방금 증명한 그 주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통제실 내부의 위계 질서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집혀버렸습니다. 한국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 했던 강대국들은 이제 역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그토록 빨리 판단했는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는지 해답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텅 빈 활주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KF-21과 가오리엑스의 식어가는 엔진 곁에 선박도윤 중령과 윤태석 수석 연구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거창한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이 캐노피를 쓰다듬고 윤태석이 묵묵히 데이터 패드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호흡으로 결합된 진짜 전우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타는 듯한 항공유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줘 주셨던 남의 허락 없이는 날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강국이 아니다라는 그 서글픈 유언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의 교리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이란 위기의 순간에 남의 결제 도장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엔진을 태워 스스로의 하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늘 그 길고 참혹했던 굴욕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 기어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냈습니다. 석양에 붉게 물든 가오리엑스의 매끄러운 기체를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 알량했던 자존심과 중화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집념과 주권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외감이었습니다. 세상의 룰은 방금 이곳 사천의 활주로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고 그 누구도 이 무서운 나라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